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수입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변성된 것을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슈되고 있는 것,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다들 사회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실수요자나 부동산 투자나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나 실수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금융이죠. 물론 자기 자본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8, 90%는 그 이상은 전부 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현재 자료상 실제로 또 정점을 찍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점을 찍고 꺾였는데 금리는 언제 꺾일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전문적인 경제학자나 평론가는 아니지만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또 직장에도 금융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적 견해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8월 25일 현재까지 2.5%에 올려놨죠. 2.5%까지 올려놨죠. 미국은 9월 21일 3.25%까지 올려놨죠.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넓고 자본은 없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미국, 중국 등과 유럽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기준금리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IMF 직후에 5.25%고요. IMF 직후에 5.25% 최고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5.25%. 2008년도는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주택담보대출, 그것이 파산됐죠. 그 대출이 투자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차입을 해서 끌어다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부동산급이 폭락하면서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회사가 파산을 했죠. 그때 제2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 기준금리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IMF 때와 똑같이 5.25%. 그러다가 현재 2022년 현재는 8월 25일까지 올려놓은 것이 2.5%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저치는 언제냐? 아시다시피 2년 전 2020년 5월 달에 0.5%였어요. 최고 쌌었죠. 0.5%.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야금야금 우리는 빅 스텝은 아니면 스몰 스텝으로 0.25%씩 올렸습니다. 단 0.5% 올린 것은 올해 7월하고 5월에서 7월로 올릴 때 0.1% 한꺼번에 0.5%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올린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금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총통화 M1, M2라 그러죠. 그것이 지금 3,600조인가 3,700조가 돈이 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제 이론상.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 8월에 정점을 찍었어요. 6.3%. 그러다가 9월 달에 5.7%로 0.6% 하향을 했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오펙에서 석유 감산에서 또 기름값이 오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진이 일어나면은 여진이라는 게 있죠. 여진이 있고 약간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정점을 찍어서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월달 물가를 보면은 6월달에 정점이 6.3%에서 8월달에 5.7%, 0.6% 떨어졌는데 주범이 물가 제일 많이 오는 게 전기가스 수도고요. 그 다음에 야채 신선이에요. 전기가스 수도요. 이거 공과금들, 이거 공영기업들 이거 적자 보전해줘야죠. 그러니까 물가 안 올려줄 수 없죠. 그 다음에 신선식품은 이건 뭡니까? 이건 요즘은 웰빙이라 그래서 많이 먹고 살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가의 상승의 주범이다. 신선식품하고 전기가스 수도 공과금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거 경제 이론은 좀 복잡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달에 이미 9.1%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향세를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9월 달에 한국은행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9월 30일 자료인데 대한민국 은행의 예금금리는 현재 2.98% 3%고요. 대출금리는 평균 4.5%예요. 무슨 얘기야? 대출금리가 5%, 6%, 7%인데 그거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틀리고요.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6%, 7%라는 얘기는 고정금리거나 자기 신용이 좋지 않거나 고정금리거나 신용대출일 경우에 7%가 넘어가죠. 그러나 일반 대출금리, 담보대출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나 담보대출금리는 평균 4.5%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3%하고 요게 1.5% 갭이 은행 마진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재는 은행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대로 예금금리는 3%고 대출은 4.5%고 예대 마진을 2.5%가 먹고 살고 있다. 그 다음에 1금융권하고 2금융권 비교를 했을 때 1금융권은 예금금리가 3%고요. 대출금리가 4.5%, 1.5% 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금융권은 예금금리가 3.5%, 1금융권보다 0.5% 많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도 평균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들도 마진은 1.5% 똑같은데 1금융하고 2금융권의 금리 차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나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실질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은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재미있는 것은 현재 금리가 최고 상태, 즉 하는 기준금리가 최고로 높은 2.5% 상태에서 아까는 한국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4.5%라고 그랬죠. 저는 요거를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5개 시중은행만 중간 신용등급 5등급으로 간주하고 개인사업자로 담보대출로 비교를 했더니 이 시중은행 현재 대출금리가 4.35%, 4% 초반대요. 한국은행 4.5%나 뭐 비슷하죠. 그럴 때 예대 마진이 1.8%. 한국은행에서 평균 통계가 1.5% 내놨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제일 쌌을 때 하는 기준금리가 0.5% 채저했을 때 5개 시중은행의 그 시중금리 평균금리를 봤더니 그때는 3.64%예요. 3.5%. 금리가 쌀 때 평균적으로 5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리는 3%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쌀 때는 은행 마진이 높아요. 왜냐 그러면은 금리가 쌀 때는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더라도 크게 금리가 안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출받는 금리가 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 마진이 높아요. 그런데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이요 마진을 많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은행 망해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중단입니다. 지금도요 은행은 금리가 상승됐기 때문에 자기네 그 금리를 올리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은행보다 0.1%라도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릴까? 소위 말하는 박리담회로 영업을 해서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실제 제가 뭐 그쪽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금리 상승은 한은 기준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은행의 시중금리는 기본적으로 코픽스 조달 8개 은행의 조달 금리 플러스 뭐 가상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금리 해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예대 마진이 조금 약해질 뿐 물론 그 은행의 그 수익성은 약화되겠죠 하더라도 소비자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향후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 올 두 차례 거쳐서 금리를 올리면 0.25%씩 올리면은 3%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2.5%일 때 기준금리가 3%가 됐을 경우에 시중은행의 금리는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은요 일반적인 견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 왜냐? 시중은행 그 금리는요 이미 그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감안해서 그 기대치를 이미 금리 상승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0.5% 정도 기준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크게 시중은행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벌써 금리에 시달린 지가요, 본격적으로 작년 8월부터니까 올 8월까지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게 금리 상승기를 겪었지만은 미국은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랐어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평균 이렇게 0.25를 딱,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이나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서 시장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달렸어요. 근데 미국은 불과 금리가 오른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으로도 봐도 우리는 이미 금리가 멈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오히려 약 37%나 되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오히려 꺾여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3분의 1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금리가 우리가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시장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은 건 아니고요. 정부도 시장 안정화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는 소상공인 서민들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금리를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 대출을 공급하고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달러가 부족해가 200억 달러 미만에서 한때 금융 위기가 온다 그랬지만 그것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기간으로 봐서도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3분의 1은 넘게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두 차례 기준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1사분기면은 우리가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1년 6개월이 돼요. 1년 6개월을 시달리면 국민들요, 이자 부담이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3조면 몇천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국민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경기가 또 침체돼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년 1사분기 내년 2월이면 금리가 오른 시기가 1년 6개월 됩니다. 간혹 혹자는 일반인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서 내년에 파산이 많고 경매가 많이 나오고 어째 NPL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시지만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나 코스피 지수나 기업 부채 비율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 IMF 때 비교해 보면은요, 위기는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합니다.